안녕하세요. 호불호가 갈리는 시계들을 리뷰하는 호불호입니다. 원래 이번 리뷰는 젤로스의 호라이즌 프로스트를 올리려고 했는데 시계를 이틀 전에 발송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제 컬렉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 중 하나인 세이코 SKZ253, 흔히 프랑켄 몬스터로 알려진 모델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모델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는 집에서도 항상 양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그때 거의 항상 한 손목에는 이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멋있고 또 재미있어서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2008년도에 처음 출시된 이 시리즈는 현재 단종이 된 상태고요. 하지만 아직 이베이나 크로노24 같은 대형 사이트를 잘 뒤져보면 신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출시됐던 6가지 모델이 전부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도 블랙 PVD 버전이랑 노란색 다이얼, 스틸 베젤 건판, 그리고 이 모델도 있습니다. 저도 이 리뷰를 하면서 현재 이 시계의 스틸 버전 건판을 하나 더 구입해 놓은 상태예요. 비록 할인은 안 하지만 다행히 프리미엄은 거의 안 붙은 상태로 리테일가였던 460에서 550달러 근처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아마 관세까지 한다면 65에서 75만원 선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계를 최근에 종로에 시계줄 사러 갔다가 발견해서 실물에 반해서 구입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가격표는 79만원이던데 아마도 그게 예전 한국 출시가였던 것 같아요. 저는 67만원 주고 구입했어요. 이것만 봐도 이게 비록 세이코 5 라인이지만 세이코 5 치고 매우 고가의 시계였던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때 240달러, 즉 30만원 중반대까지 세일했던 걸 발견했는데 더 깊숙이 알게 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예전 할인 가격은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세이코에 뒤늦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에요. 처음 시계에 입문할 때 스위스 브랜드나 마이크로 브랜드들에 관심을 가졌었고, 주변에서도 뜬금없이 지금 와서 왜 세이코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뒤늦게 이런 시계들에 관심을 둔 게 조금 후회될 정도예요. 특히 예전 세이코 다이버 라인은 정말 과격하고 실험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고, 그런 도전 속에 많은 명작들을 출시했었는데 요즘은 세이코가 고가 정책을 펼치면서 좀 더 디자인에 신중하고 또 고급스러운,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한 디자인들을 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만큼 예전에 세이코 시계들은 알려진 명작도 또 숨은 명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만듦새도 뛰어나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재미있고 매력있는 시계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몬스터 라인이 정말 많은 명작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몬스터 1, 2세대, 랜드 몬스터, 그리고 베이비 혹은 미니 몬스터 등등이 있습니다. 이 프랑켄 몬스터도 그런 세이코의 실험 속에 태어난 시계고요. 딱 보기에도 디자인이 엄청 가격해 보이죠? 이 시계는 커다란 슈라우드에 둘러싸인 다음 고정 나사로 잠겨가지고 오히려 몬스터보다는 이렇게 베이비 튜나처럼 튜나 DNA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생김새가 프랑켄슈타인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아서 프랑켄 몬스터로 별명이 붙어졌어요. 예를 들어 이 무지막지하고 자유분방하게 생긴 케이스, 4시 방향의 커다란 용두, 그리고 엄청난 밝기를 자랑하는 이 초록색 야광 인덱스까지 모두 전형적인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요. 이 모델은 비록 세이코 5 라인이지만 가격으로 보나 만듦새로 보나 확실히 이보다는 상위 라인에 속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봐요. 특히 5 로고가 박힌 용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의 세이코 시계들은 용두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세이코 시계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용두에 로고가 박힌 게 $1000에 가까운 이 세이코 프레사지 삭스 055 뿐이에요. 분명 용두의 로고는 $200도 안 하는 오리엔트 레일 레이븐 2에도 있지만 이렇게, 근데 예전 세이코 같은 경우는 용두의 로고가 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만큼 이 시계에 세이코가 좀 더 신경을 기울였던 걸 보여줘요. 박스 같은 경우는 재치 박스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하도 오래전 모델이라 매장에서 그냥 일반 세이코 박스에 주더라고요. 시계를 살펴보자면 케이스 사이즈는 47mm, 용두까지 하면 50mm, 러그는 22mm, 두께는 13mm, 럭투럭은 51mm, 방수 성능은 200m고요. 무게는 197g이고 저는 3코를 빼놓은 상태라 183g입니다. 꽤 묵직한 편인데 손목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상하게 트리톤이랑 2g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브먼트는 7S36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7S 무브먼트들은 핵 기능도 없고 손 감기도 안 되지만 단순한 만큼 튼튼하고 또 유지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4R35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 무브먼트는 2011년도에 나왔고 이건 2008년도에 나온 시계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케이스 사이즈는 무지막지하지만 막상 러그투러그가 케이스에 비해서 엄청 짧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는 분명히 엄청나게 큰 시계지만 그래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방간이라고 해서 손목위에서 우스울 정도로 크지는 않아요. 47mm 시계라면 보통 럭투럭이 못해도 최소 55mm는 될 텐데 그럴 경우 손목위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느낌을 주거든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 시계는 절대 못 봐줄 정도로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방감보다 더 중요한 게 착용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계가 착용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착용감이 좋은 애들 탑3가 사이즈가 큰 세이코 시계들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2위예요. 시계 케이스백이 완전 평탄하고 러그가 극단적으로 짧아서 손목 위에서 매우 편하네요. 또 이 시계는 독특하게 다이얼이 고정 나사들이랑 용두, 슈라우드, 그리고 베젤, 또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챕터링까지 해서 3겹 4겹으로 둘러싸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사이즈에 비해서 다이얼이 진짜 작아 보여요. 이게 볼수록 정말 유니크하면서도 재미있는 느낌을 줍니다. 지나가다가 매장에서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지금도 봐도 질리지도 않고 처음에는 가격 듣고 세이코 5 치고 조금 오바다 싶어서 그냥 갔다가 그날 밤에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 시계가.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케이스 측면은 나사들로 도배돼 있어요. 총 5개의 나사가 슈라우드를 고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모주막지한 용두까지 해가지고 진짜 프랑켄슈타인처럼 투박한 느낌을 물씬 풍겨요. 케이스는 유광이랑 무광이 섞여 있고 베젤은 전체가 검은 코팅이 돼 있어요. 피니싱도 흠잡을 곳 없고요. 모서리 부분도 날카롭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지만 가끔 이 가격대보다 비싼 마이크로 브랜드에서도 모서리 마감이 날카로운 시계들이 있거든요. 마이크로 브랜드랑 큰 회사와의 차이점이 이런 세밀한 마감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랑 다이얼 구조를 이렇게 깔끔한 마감으로 만드는 게 솔직히 잘 상상이 가지 않아요. 특히 예전에는 이게 200불 중반 정도에 할인 판매했던 시계인 걸 감안하면 세이코의 예전 시계들은 참 퀄리티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케이스의 뒷면에는 에도 시대의 유명 화가 가스시카 호구사이의 유명 작품인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가 연상되는 쓰나미 로고가 박혀 있고요. 이 로고가 비록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를 의미한다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세이코 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큰 쓰나미의 모습이 그 작품을 연상시키는 것도 사실이고요. 게다가 세이코는 2016년도에 그랜드 세이코보다 한 단계 윗브랜드인 크레도르에서 최초의 뚜르비용 푸가쿠 한정판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을 채택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세이코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 케이스백이 호구사이의 작품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 로고 같은 경우는 ISO 인증을 받은 200m 이상 다이버 시계에 주로 채택이 된다고 해요. 혹시 200m 이상 방수 성능을 가진 세이코 시계가 있다면 뒷백을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런 쓰나미 로고가 박혀 있을 거예요.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는 검은색과 스틸로 이루어진 바이컬러예요. 저는 이 브레이슬릿이 멋있더라고요. 돌기가 있어서 투박하면서도 거친 느낌을 주고 또 이 시계에 뭔가 더 추가적인 복잡함을 줘서 보는 재미를 한층 더 돋구어줘요. 엔드피스도 꽉 차있고 이 가격대에서 몇백만원대의 브레이슬릿 퀄리티는 기대하면 안되지만 보통 저가의 세이코 시계들은 브레이슬릿이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이건 만족스러워요. 버클은 이런 식의 이중 잠금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딱히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없고 또 미세 조정칸도 4칸이라 충분하고 이 정도 브레이슬릿이면 이 가격대에서 충분하다고 봐요. 다이얼은 2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와플 다이얼 방식의 작은 사각형들로 채워져 있어요.
2층은 에나멜 느낌도 살짝 나는 유광의 검은색 다이얼에 초록색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초록색이 포티스처럼 초록색 인덱스로 나온 게 아니라 루미브라이트가 엄청나게 발라져 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아예 초록색을 띠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챕터링 인덱스는 다이얼 인덱스 컬러랑 확연하게 달라서 이 다이얼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하얀색이고요. 또 이거는 J 버전이라 다이얼 하단에 메이드 인 재팬 표시가 돼 있죠. 흠잡을 곳 없이 잘 만들어진 다이얼입니다. 또 초침 양쪽 끝에 동그라미랑 이 빨간색 마감이 귀엽게 포인트를 줘요. 제가 경험했던 시계 중에 야광이 가장 강했던 게 아르미다의 A1이었는데 이건 그걸 넘어서는 야광을 보여줘요. 이 모델은 세이코에서 1997년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야광도료 루미 브라이트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발라져 있어요. 세이코의 시계들이 원래 야광으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계의 야광이 독보적으로 강하더라고요. 포티스의 야광도 약한 편이 아닌데 둘이 비교해봐도 확실히 프랑켄 몬스터의 야광이 훨씬 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크기야 이 시계가 원래 노린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착용감도 좋고 만듦새도 좋고 딱히 흠잡을 곳이 없어요. 무게도 자기 무게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고요. 유격도 없는 편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 세이코 시계들은 유격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 삭스 055라고 해서 제 세이코 시계 중에 제일 비싼 시계인데 정식 수입은 안 됐지만 다른 세이코 수입 가격을 볼 때 아마 한국에 들어왔다면 100만원 후반대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건 마치 제치 브레이슬릿이 아닌 것 마냥 유격이 심한 편이에요. 근데 이 프랑켄 몬스터는 아주 무난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를 삼고 단점을 찾아본다면 이건 시계의 단점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슈라우드 가드 때문에 베젤 돌리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시계의 디자인이나 시계 자체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딱히 단점이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있다면 가격 정도? 결론을 말하자면 이 시계는 엄청 큰 시계지만 저같이 손목이 굵지 않은 사람도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고요. 세이코5의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디자인은 정말 독보적으로 유니크해서 매우 재미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엄청난 양의 루미브라이트는 야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매력적일 거예요. 비록 가격이 현재는 70만원대에서 구할 수 있어서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세이코의 시계들은 뒤늦게 가치를 인정받고 컬렉터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계도 언젠가는 컬렉터들 사이에서 한 번 더 인기를 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단점도 없고 디자인적으로 매우 유니크하고 이제는 단종돼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이 모델의 소장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리뷰를 마쳐볼게요. 다음 리뷰는 다음 주 중으로 젤로스 호라이즌 프로스트가 도착하면 그 시계에 대한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불호였습니다.